자, 여러분, 오늘은 근데 또 건물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건물을 일단은 투자를 하려면 건물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물인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일단 투자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 종류의 건물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뭐 다양하게 하면 좋겠지만 굳이 좋은 걸 놔두고 왜 굳이 뭐 엄한 걸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를 일단 알아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세 종류가 있으며 구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쵸. 원래 왜냐면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1, 2인 가구가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지금. 옛날에 그 대가족이 아니고 소가족. 지금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말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009년부터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거 형태로 하면은 이게 지금 트렌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있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하면은 일단 원룸형 주택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 투자라든지 뭐 어디 가서 건물을 소개받았다거나 내가 봤을 때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면 원룸형에 가까운 건물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또 2번 읽어볼게요. 도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 이게 왜냐면 이거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가 같은 데가 그래요. 대학가 같은 경우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약에 원룸형이라고 그랬죠. 원룸형 같은 건물들을 같은 평수에 건물을 많이 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건물을 많이 막 쪼개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월세 받기가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에서는 막 이런 원룸형 건물들이 엄청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난개발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도시 지역, 특히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밀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비도시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룸형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건축하거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 꼭 지방자치대에 그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세대당 주거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이거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지 4평형 그 국민주택 이 사이즈에 그거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크게 짓는 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구청에 확인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건축하거나 이미 건축하거나 이걸 뭐를 다시 하고 싶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땅을 사가지고 도시형 원룸형 건물 지어가지고 막 월세 받고 싶은데 나중에 구청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 허가 안 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그 땅에 대해서 집원과 알려주고 나서 이거 원룸형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주택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 허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냐. 막연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막연한 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막연한 걸 확인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에는 살고
예를 들면 내가 밑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내가 원룸형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게 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가능한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곳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 그 좋은 땅들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룸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접근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물 투자에서는 일부 많이 활용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이 건물 투자에서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여러분 오피스텔 많이 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을 시행하거나 건축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로 오피스텔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뭐 큰 사이즈의 우리가 뭐 대로변, 일반 상업지의 대로변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건물도 굉장히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도 예전에 지었던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매입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피스텔 건물 어떤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 시설이며 업무가 주 용도예요. 업무. 이거 상업용 건물이에요. 그 부동산이에요. 오피스텔도. 업무 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 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 시설에 분류하고, 그래서 업무 시설을 부른다 나와죠 지금.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주택 이외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1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업용 건물이에요. 실정법상,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실정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면 업무시로 되지만 이걸 만약에 주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건물을 내가 막 샀어요. 아니면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어요.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여러분이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쓰고 있으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1가구 주택 되는 거예요.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주거로 쓰면 주거용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오피스텔 사가지고 거기서 뭐 네일샵을 한다든지 안에 사무실 쓴다. 이렇게 상업용으로 써야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는 높게 올리고 호실을 많이 뽑아야 되다 보니까 뭐가 유용할까요? 준주거, 준공업 이상의 토지에 적합한 건물이다. 준주거는 용적률이 400%고 준공업도 용적률이 400%니까 이 이상 되는 이런 토지에 적합한 이런 형태의 건물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 어떤 건물이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오피스텔 건물들 우리가 보면 길거리 지나면 많잖아요. 오피스텔 건물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를 실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굉장히 세법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택이 있으면 1가구 1주택인데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할 때 이런 실정법에 대한 부분을 잘 따져보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세입자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상가주택은 뭐예요? 상가주택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상가랑 주택이 혼합된 게 상가주택인 거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이런 대로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금 이면이나 뭐 3면을 가면 상가주택들 많죠? 그게 보통 상가주택인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가 겸용 주택으로 주택지 안에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들. 그쵸? 오로지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찬 상가와 달리 상가 주택은 엄연히 집이다. 상가 주택이니까 엄연한 집이다. 왜냐면 그 주택이 껴있기 때문에 집인 거예요. 상가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1종, 2종 주거 용지나 신도시의 단독 주택 용지 안에 있는 점포 겸용 단독 주택 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쵸, 당연하죠.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따라 대출도 분류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나의 나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나오는데 상가주택인 거잖아요. 근데 상가주택의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는 상가를 상가대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주택에 대한 법을 적용받아가지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아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통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주택에 포함되고 상가도 주택 비율에 대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상가 주택을 또 매수하게 되면 1가구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싶으면 상가주택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뭐,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나는 위에서 주택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밑에는 뭐 내가 또 주택이 더 있는 부분은 내가 뭐 전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주고 밑에는 상가도 내가 월세 받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적합한 거겠죠. 아무래도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를 계속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주택이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대출과 세법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려는 사람도 한정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가치가 높지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가구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그쵸?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골목골목 가면은 가장 많은 게 다가구 주택인 겁니다. 빨간 벽돌집들 있죠? 이렇게 막 2, 3층집. 이게 다가구 주택들이에요. 자, 두 번째,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이야. 자, 1층에서 3층까지 있는 대부분 그 집들, 빨간 벽돌집들, 이게 다가구예요. 그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이라는 뭐냐면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그 면적들 있죠? 그거의 합이에요. 바닥 면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모든 그 쓸 수 있는 그 면적들의 합인 거예요. 1층, 3층, 지하까지 다. 다 합이 200평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0평 이하. 자, 200 이하 되고, 그 대신 뭐예요? 중요한 거. 3번. 소유주가 한 명이에요. 등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가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토지 필지 안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이 집주인이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경우는 2층은 뭐 1층은 뭐 세 주고 본인 3층 산다거나, 요런 게 보통 다가구 건물. 요런 게. 그래서 건설 임대에 적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세를 줄 거예요. 세를 주면, 이게 우리가 내가 아파트가 하나 뭐 집에 있는데 또 다가구 건물 사면 1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옛날에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세제 혜택 받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매입 임대, 내가 지어진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를 하면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건설, 내가 새로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다가구를 져가지고 요거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요건 또 혜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 임대에 적합하다. 이게 건설 임대거든요, 이게. 요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가구 주택은 사람들이 건물 살 때 많이 살까요? 많이 안 살까요? 많이 사요. 왜냐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등기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가 하나. 소유주가 하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깔끔하다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람한테 주인한테 사기만 하면 내가 건물을 명도를 해가지고 건물을 대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건물 소유주 등기만 쳐가지고 다시 세입자 다시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좀 깔끔하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축하는 사람들이 다가구 건물을 많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그래도 2면, 3면에 많거든, 다가구 건물들은. 그러니까 2면, 3면 그 안쪽에 건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땅값이 조금 다소 저렴한 걸 사서 내가 이거를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많은 세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걸 원룸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다가구를 또 많이 다시 새로 지어가지고 월세를 올린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산다는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건물 사가지고 이거를 근생 건물로 바꿔가지고 상업용 부지로 만들어가지고 가치를 뛰어 올린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투자에서 많이 좀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다중주택, 이름도 다중이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주택의 구조인 거예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 뭐죠? 200평 이하예요. 그리고 이하고 층수가 4층 이하. 4층까지 되는 거죠. 4층 이하예요. 그리고 4층 이하일 때 뭐예요? 지금 필로티 구조라. 필로티가 여러분 뭐죠? 필로티? 주차장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 예, 그래서 한 1층이 없고 2층부터 올린 구조일 때. 다가구도 마찬가지예요. 필로티 구조라서 이거 만약에 4층까지 올릴 수는 있거든요. 필로티일 때는. 근데 연면적 200평이 쓰는 공간이 200평이 넘으면 안 되고 그 쓸 수 있는 공간이 3층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수익 각 실별로 욕실은 있어요. 그 각실이 나눠져 있는데 욕실이 있는데 그 욕실이 있지만 취사 시설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취사는 같이 이용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씻는 거는 씻어야 되죠. 내가 어디 딴 데서 씻고 올 수 없잖아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씻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이용하는 거고. 근데 먹는 건 어때요? 내가 밖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용 공간에 대한 취사시설을 넣는 거고, 그만큼 이 면적을 효율적으로 쪼개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월세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취사시설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욕실은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내가 한정된 땅에서 많은 월세를 받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는 비인기라고 하지만 또 요즘에 이 상업용 건물 월세 시장들이 조금 주춤한 틈을 타가지고 이런 다중주택도 요즘 또 많이 또 다시 늘어난 추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이 상업용 건물의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익률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상업용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근생 건물 좋아한다고 하지만 수익률을 안 나오는 거는 내 큰 돈을 묶여가지고도 크게 내가 얻는 수익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 알자 다중주택이라든지 원룸 건물도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건물들도 요즘에 다시 인기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흔하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자,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에요, 빌라. 자,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 자, 다가구와 우리 약간 빌라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빌라들은 딱 약간 좀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서 그냥 이 세별 그 개별 호수도 약간 정돈이 잘 되어 있잖아요. 막 철문으로 잘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각자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한 거죠. 개별 등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빌라 하나씩 팔죠, 이렇게. 아까 다가구 건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가 한 명이었죠.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 다세대는 같은 경우에 빌라, 한 옷이 201호, 202호가 다 등기가 따로따로 있어서 소유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분양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거를 건물 지어가지고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이걸 팔았을 때 등기가 다르면 뭐죠? 다 이거별로 소득세가 다른 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거 뭐 같죠, 이거는? 자,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세대는 한 개 동, 두 개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개 동일 때는 200평 이하야 되는 거. 바닥 면적 200평 이하야 되고 층수가 4개층이에요. 이거는 층수가 4개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은. 4개층까지 1층, 2층, 3층, 4층, 1층 101호, 102호, 201호, 301호, 401호까지 줄 수 있는 게 다세대 주택 빌라. 5층까지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5층까지 넘어가면 뭐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그때부터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4층까지 쓸 수 있는 층수가 4층까지인 거고, 그리고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 쉽게 얘기하면 빌라라고 말씀드렸고, 이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 경매 같은 데 많이 하죠, 경매. 왜냐면 금액대가 소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면 아주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매 투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다세대 주택인 거고, 그게 아니고 건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가 여러 개 있다 보면 좋지가 않죠. 다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가구 건물을 투자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근생 건물이에요, 근생 건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건물 투자가 근생 건물 투자예요. 그리고 근생 건물과 제가 위락시설이라 한 거는, 위락시설의 어떤 부분이, 뭐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다 할 때 가장 많이 한 80% 이상은 이제 근생 건물, 상업용 건물일 때 근생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읽어만 들을 테니까 요건 요렇게 것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종에는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 주거와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고, 2종에는 대중운전, 다방, 기원, 헬스클럽, 공연장, 종교시설, 인터넷 게임 시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의 등에 뭐 해당된다. 그리고 음정과 제과점, 바닥 면적이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거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근생 건물을 볼 때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종 근생 건물, 2종 근생 건물, 그리고 층별로도 뭐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데 뭐 그거를 건축물들에 띄워보니까 뭐 2층은 1종 근생, 3층은 뭐 2종 근생 이런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1종 근생, 이런 업종은 2종 근생, 1종 근생의 조건, 2종 근생의 조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 여러분들이 건물 살 때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1종과 2종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흥 같은 그런 유흥인데 그 유흥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시설을 위락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반 유흥 음식점, 무도, 춤 교습소, 유흥 음식점, 특수 목욕탕,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 기원 기타, 그리고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이내면 이종근생 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막 이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건축물 대장에도 위락시설이 나오거든요, 그냥. 위락시설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위락시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왜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 상가의 취득세가요. 보통 우리 상업용 건물 취득세에 상가의 취등록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취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취득세가 보통 근생업, 상업용 건물은 4%거든요. 4%인데 위락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12%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3배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4%만 낼 거를 위락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매수했다가 12%를 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 모델을 봤을 때 위락시설이 있으면 잘 따셔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다면 일반 상가의 취득세인 4%가 부과된다. 물론 위락시설이 있지만 이걸 용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일반 뭐 1종 공생, 2종 공생으로 바꾸면 다시 이거를 중과세 되지 않고 이 3배의 중과세가 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위락시설을 취득했어요. 다만 위락시설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2달 이내에, 약 2달 이내죠. 고급 오락장 등이 아닌, 그 위락시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위에 것처럼 용도를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60일 이내. 그러면 다시 내가 취등록세를 12% 부과되는 걸 다시 4%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주 좋은 건물을 만났어요. 좋은 건물을 만났는데 이게 위락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매도자와 협의를 하거나 명도의 조건을 건다거나 아니면 임차인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가 돼가지고 몇 달 안에 이걸 용도변경하거나 그러면 내가 위락시설에 대한 12%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4%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건물이 위락시설에 들어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은 잘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건물에 어떤 종류의 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보셔가지고 요즘은 앱을 통해서 뭐 건물 투자 앱들 많잖아요. 부동산 디스코라든지 밸류맵, 부동산 플래닝 이런 걸 앱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어떤 건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가구 건물인지 근생 건물인지 그리고 뭐 다중주택인지 다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물을 보고도 이 지번을 찍어 보셔가지고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아보는 것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투자에서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 대한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건물 투자를 하는 때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어떤 건물 장단점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